사랑을 하고 있다면 설레고 있는 중입니다. 설렌다는 것은 심장이 두근거리고 항상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들뜸이 있다는 거겠지요. 그리고 들뜸은 상대방의 시간의 상황을 궁금하게 생각하게 하고 호기심의 눈으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힘도 있습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이지요. 다시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감정으로 매일을 살 때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밤에 잠을 늦게 자도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고 행복한 감정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공인 것 같은 마음도 들었지요. 출근길이 가벼웠고 매일 걷는 길이 지저분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10,000원 전철을 타서 누군가가 나의 어깨를 쳐도 짜증을 내지 않고 기분 좋게 용서를 했습니다. 사랑은 매일 매시간 매 순간순간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만물을 받아들이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깊어질수록 안정이 찾아오고 평온의 심장 소리로 정신적 삶이 여유로워짐을 느꼈습니다. 기억의 오류는 행복하고 설레고 가슴 뛰었던 사랑의 순간이 1년 365일 지속되었던 것으로 조작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사랑 속에는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는 서로의 눈에 들고 싶어 했던 시간들의 결과이며 순간의 매력이 만든 내 눈에만 보이는 상대의 완벽함을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혹은 그녀와 사랑했던 순간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느낌으로 혹은 그녀와 함께 지냈는지 생각이 나시나요? 순간순간 좋았다, 행복했다, 부끄러웠다, 스릴 있었다 라는 단어로만 해석되는 그날을 조각조각 분쇄해서 내가 가졌던 그날의 감정을 알 수 있다면 다음에 하는 사랑은 이전의 사랑보다 더 풍요로운 감정으로 사랑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알랭드 보통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는 주인공 나가 클로이를 만나서 사랑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소설입니다. 나는 클로이를 처음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순간부터 연애를 하면서 느끼는 감정, 행위, 질투, 성, 배신, 이별에 관한 것들을 소설이라는 이름 아래 철학적인 사고를 집어넣어 사랑의 의미, 사랑의 본질, 사랑의 방법 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순간은 매우 찰나적입니다. 그나 그녀가 모임에서 말을 하다 웃는데 반달 모양의 눈을 보면서 갑자기 사랑의 감정을 느낍니다. 친구들 모임에 나갔는데 인사만 하고 지낸 정도의 지인이 그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고 나와서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는 것을 보는 순간 사랑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나 그녀가 날렵한 옆모습에 순간 반해서 사랑이 느껴지기도 하죠. 책 속에 나는 비행기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던 클로이를 공항에 내려서 짐을 찾는 곳에서 클로이가 그녀의 두 손이 베이지색 양모 외투의 허리띠를 만지작거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을 느끼게 되는 순간 나는 상대방의 모든 것을 완전히 이상화하게 되죠. 그녀가 문장을 끝맺는 법이 없다는 것과 약간 불안해하는 것, 귀걸이 취향이 아주 세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녀가 사랑스럽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완벽을 부여하게 되죠. 우리는 자신에게 있다고 아는 것, 비겁함, 신약함, 게으름, 부정직, 타협성, 끔찍한 어리석음 같은 것을 상대에게서 발견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사랑에 빠진다. 우리는 선택한 사람 주위에 사랑의 방역선을 쳐놓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가 가진 결함으로부터 자유롭고 따라서 사랑스럽다고 결정해버린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 내부에서는 빠져나가고 없는 완벽함을 찾으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합을 통하여 어떻게 해서든 인간 종에 대한 불확실한 믿음, 자기 인식에서 나온 모든 증거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고 싶어 한다. 그러고 보니 저 또한 사랑을 처음 느낄 때 상대에게서 완벽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유머, 배려, 지성, 단정한 외모. 남들 눈에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지만 사랑을 느끼면서 완벽이라는 탈을 씌웠던 것이죠. 어렸을 적 사촌 언니한테 처음 소개받은 남자의 우수어린 얼굴을 보자마자 무작정 그가 좋았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전화번호를 주었지요. 그날부터 저는 전화벨이 울리면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전화를 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요. 화장실을 가도 얼른 점심을 먹으러 가도 퇴근길에도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렸고 전화벨이 울리지 않으면 혹시 전화기가 고장난 건 아닌지 귀에 대고 확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책 속에 그가 클로이에게 전화번호를 주고 그녀의 전화를 기다리는 마음이 그때의 제 마음과 같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화는 전화를 하지 않는 연인의 악마 같은 손에 들어가면 고문도구가 된다. 이야기는 전화를 거는 사람의 손에 놓여 있다. 전화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그 이야기의 전개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다. 따라가기만 할 뿐이다. 전화가 걸려왔을 때 대답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전화는 나를 수동적인 역할로 묶어놓았다. 전화통화의 전통적인 성적 의미에서 나는 클로이의 남성적인 전화를 받는 여성적인 수용자가 되어버렸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언제라도 전화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으며 그 때문에 내 움직임에는 억압적 목적론이 부여되었다. 주물에서 나온 기계의 플라스틱 표면,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재발심 버튼, 색채 디자인, 이런 것만 보면 그 신비에 감추어진 잔인함은 느낄 수 없었다. 그러나 전화기라는 것은 언제 그것이 따르릉 울리며 살아날지 전혀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순간 상대방이 완벽해 보이고 나라는 존재는 부족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상대가 좋아하는 것들로 맞추어집니다. 사랑의 대상에 나를 맞추어야 그나 그녀가 나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될 테니까요. 모든 것들이 상대방에게 맞추어집니다. 그나 그녀는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어떤 영화를 좋아할까? 어떤 형식의 책을 읽을까?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상대가 좋아하는 것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애쓴 적이 있지 않나요? 별것도 아닌 것에 서로 의미를 부여하고 상대의 취향과 행동에 나를 맞추고 말이죠. 사랑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이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나? 영원히 그렇지 않겠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구애의 이 단계에서는 그렇게 된 것이 사실이다. 구애하는 위치 때문에 나는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무엇일까 하고 묻지 않고 그녀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일까 하고 묻게 되었다. 내가 보기에 내 타의가 어떤가 하고 묻지 않고 그녀가 내 타의를 어떻게 볼까 하고 묻게 되었다. 나는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상상하고 그 눈을 통하여 나 자신을 보게 되었다.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그녀에게 누구인가였다. 그 질문의 재기적인 운동 속에서 나의 자아는 점점 배반과 비진정성에 물들게 될 수밖에 없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상대방에게 실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요. 그렇게 잘난 사람이 왜 나를 사랑하지? 그렇게 되면 그 순간 상대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상대의 친절이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물론 상대방의 사랑을 내가 그동안 노력했던 대가라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상대가 주는 친절을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평안의 단계에 접어드는 수순으로 바로 넘어간다면 정말 좋겠지요. 나는 클로이의 집에서의 첫 섹스 후 클로이가 차려주는 정성스런 아침 식사를 받으면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과연 클로이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클로이는 왜 나를 사랑하지? 라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녀가 주는 아침의 친절을 받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보답받지 못하는 사랑에 빠져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나 그녀와 함께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을 상상할 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위험을 잊기 쉽다. 정작 상대가 나를 사랑해 줄 경우에 그나 그녀의 매력이 순식간에 빛이 바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추하고 멍청하고 따분한 우리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아름답고 똑똑하고 가치 있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서 사랑을 한다. 그런데 그런 완벽한 존재가 어느 날 마음을 바꾸어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약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나 그녀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 만한다고 인정한다는 것은 그나 그녀의 취향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바라던 대로 멋진 사람일 수가 있을까?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어떤 면에서 나보다 낫다고 믿어야만 한다면 상대가 나의 사랑에 보답을 할 때 잔인한 역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묻게 된다. 이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멋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멋지고 찢을 짜는 아침 식사 동안 나는 너무나 뻔한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어찌된 일인지 그것은 나에게 예기치 못했던 일로 아주 복잡한 일로 다가왔다. 다름 아니라 내가 클로이에게 오랫동안 느껴오던 것을 클로이도 나에게 약간은 느끼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특별할 것도 없는 일이지만 나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면서 어쩐 일인지 보답을 받을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꼭 그것을 환영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 나는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데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다. 내가 사랑하는 일에 집중을 했던 것은 아마도 사랑을 받는 것보다는 사랑을 하는 것이 언제나 덜 복잡하기 때문일 것이며 큐피드의 화살을 맞기보다는 쏘는 것이,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쉽기 때문일 것이다. 아침을 먹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은 이런 받는 것의 어려움이었다. 크로아상은 평소보다 더 프랑스적이었고 커피는 평소보다 향기가 더 좋았지만 그것들이 상징하는 어떤 관심과 애정이 나를 곤혹스럽게 했다. 클로이는 전날 밤에 나에게 몸을 열었고 아침에는 부엌을 열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내가 무엇을 했다고 이런 것을 받을 자격이 생겼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 정도로 불편함, 심지어 짜증에 가까운 것일 수 있는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큼 기쁘면서도 무시무시한 일은 드물다. 스스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확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타인의 애정을 받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면서 훈장을 받는 느낌이기 때문이다. 내가 클로이를 얼마나 사랑하든 그녀의 관심 때문에 나는 약간 기가 죽었다. 상대의 그런 관심 표시가 이미 자신이 쭉 생각해왔던 것, 즉 자신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 확인에 지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자신이 사랑받을 만하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쉽게 납득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법이다. 불행하게도
그런 유형의 사람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게 된 사람은 모든 거짓 아첨꾼들이 당하기 마련인 역습에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너무 과한 친절을 받게 되면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생깁니다. 나는 클로이의 부담스런 아침의 친절에 보답을 못할 망정,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잼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트집을 잡아서 그녀를 울리죠.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클로이에게 자신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들은 사랑을 진행해 나갑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이든 함께하고 싶어 하지요. 업무가 끝난 후에 만남을 즐기고 회사 업무 중간에는 서로에게 전화를 해서 무엇을 하고 있던 중이었냐고 묻기도 하죠. 주말이나 특별한 날에는 서로의 품에 안겨서 영화를 보거나 함께 아침을 맞이합니다. 때로는 서로의 의견에 자기도 막 그 말을 하려던 참이었다며 호응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해 점점 깊이 있게 알아갈수록 그 알미 사랑의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가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고 나왔을 때 그 옷만큼은 정말 입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그 스타일을 제일 좋아한다며 이는 의견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서로 그날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평소에는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는 것들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에 더욱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내가 싫어한다는 욕망만을 내세웁니다. 사실 사랑이 무르익고 서로에게 익숙해지면 그때서야 우리는 어느 책의 제목처럼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해물을 좋아하는데 왜 너는 해물을 싫어할까? 나는 덜 익은 라면을 좋아하는데 너는 왜 푹 익은 라면을 좋아할까? 리본이 달린 헤어핀을 왜 꼭 달아야 할까? 이런 일상의 취향과 사소함은 결국 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우리는 사랑한다면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들을 왜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지 못할까요? 역설적이게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나 그가 그렇게 입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해주고 받아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의 구두를 신은 클로이와 대판 싸운 나 또한 그녀를 사랑하기에 그녀가 그 구두를 신는 것이 싫었습니다. 우리의 말다툼에는 사랑과 자유주의의 역설이 담겨 있었다. 클로이의 구두가 어쨌든 간에 그것이 왜 중요하단 말인가. 클로이에게는 다른 좋은 점이 많으므로 내가 이 한 가지 자잘한 일에 눈길을 고정시키는 것은 우리의 게임을 망치는 행동이 아니었을까? 왜 보통 친구들에게 하듯이 예의 바르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까? 나의 유일한 변명은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 그녀는 내 이상형이라는 것, 구두만 빼면, 따라서 나는 이 작은 결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보통 친구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다. 친구가 내 이상형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서 거론할 가치도 없을 정도이니 우정의 경우에는 이상형이라는 개념 자체가 내 사고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말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변명이었다. 서로의 관계가 공포정치 수준으로까지 가지 않는 방법을 알랭드 보통은 농담을 말합니다. 유머 감각은 상대를 웃음으로 이끌 수 있고 심각한 분위기를 어느 정도 유연하게 풀어주기도 하니까요. 그는 서로의 차이를 농담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표시라고 말합니다. 이제 분위기가 싸해진다 싶을 때 적절한 농담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느끼는 아름다움은 나의 눈에만 비치는 그 또한 그녀만의 매력입니다.
남들은 두꺼운 안경을 끼고 있어서 별로라고 하지만 나의 눈에는 그 안경에서 주는 멋스러움이 매력으로 느껴져서 사랑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남들은 덧니가 나서 별로라고 하지만 나의 눈에는 그 덧니가 섹시하게 느껴져서 사랑을 느끼게 되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못생긴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의 눈에는 그 누구보다도 멋있고 아름답게 보이는 게 사랑입니다. 클로이는 객관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아름다운 얼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클로이는 자신이 얼굴이나 몸매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잡지에 전혀 나올 수 없는 얼굴, 조금은 삐딱하게 느껴지는 몸이라고요. 그녀는 자신의 몸은 거의 모든 부분이 무엇을 하나 보태거나 줄이거나 바꾼다고 해도 자연이 이미 파괴해버린 것을 더 망칠 수 없는 상태라고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주인공 나는 그러한 클로이를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미의 관점에서 본다면 불완전하다고 느꼈을 부분들에게 나는 그녀에게 매력을 느꼈고 다른 사람에게서 없는 특이점에서 그녀에게서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이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매력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는 것도 같습니다. 남들 눈에는 아니지만 나의 눈에는 미남 미녀로 보이고 매력적이게 보이고 그녀만의 독특한 특징으로 보이기에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지요. 이는 두 손끝에 붙은 화살표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가 바깥으로 되어 있느냐, 안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길이가 짧게 혹은 길게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오리 또는 토끼로 보이는 비트겐슈타인의 그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상상력이 오리를 찾으면 오리로 보게 되는 것이고 토끼를 찾으면 토끼를 보게 될 테니까요. 중요한 것은 토끼로 보든 오리로 보든 다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는 사람의 경향, 정신적 태도겠지요. 그러나 플라톤과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는 그들의 미학 이론에서 뭔가를 빠뜨린 것이 틀림없다. 나는 클로이가 넋을 잃을 정도로 아름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한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묻는다면 금방 답이 나오지 않는다. 내가 그녀의 녹색 눈, 짙은 색 머리카락, 큰 입을 좋아했던 것일까? 내가 금방 답을 못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을 매력적이라고 느끼고 다른 사람을 아니라고 느끼는 것을 말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그녀 코의 주근깨나 목의 곡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녀가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까? 아름다움이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설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결론은 보여줄 수 있는 수학 공식하고는 다르다. 나는 나의 욕망의 은밀함, 까다로움, 누구도 클로이의 치아가 나에게 주는 의미를 짐작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좋아했다. 그녀는 플라톤주의자의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각도에는 추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녀의 아름다움에는 플라톤적으로 완벽한 얼굴에는 없는 것이 있었다. 아름다움은 추함과 고전적 완벽성 사이의 동요의 영역에서 발견된다. 천척의 배를 띄우는 얼굴이 반드시 건축학적인 형식에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니다. 두 색깔 사이를 회전하면서 제3의 색조를 만들어내는 물체처럼 불안정한 것이다. 완벽하면은 어떤 압제 같은 것이 있다. 심지어 어떤 피로 같은 것이 있다. 보는 사람에게 창조적 역할을 거부하고 전혀 모호함이 없는 진술이 가지는 독단성으로 밀고 들어오기 때문이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흔들리기 때문에 측정이 불가능하다.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각도는 얼마 되지 않는다. 어떤 빛에서나 어느 때에나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진정한 미는 아슬아슬하게 추를 희롱한다.
비례의 수학적 규칙에 편안하게 안주하지 않고 모험에 나서서 추로 미끄러질 수도 있는 바로 그 영역에서 매력을 발산한다. 추를 향하여 계산된 모험을 감행하지 않는 것에 미는 있을 수 없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철학적 사유를 들어가면서 열변을 토하는 주인공 나를 보고 있자면 클로이의 아름다움이 정말 만인이 느낄 수 있는 보편적 아름다움이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이 나를 사랑으로 이끈 것인지, 나의 사랑이 그녀를 아름다움으로 이끈 것인지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와 같은 말인 것 같네요. 결국 그녀는 아름답고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는 두 가지가 모두 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